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든 참담한 만행이 터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각종 어뢰로 무장할 수 있는 러시아의 잠수함이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를 침범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도발이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다량의 어뢰와 공격 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타국과 지척인 해역까지 기동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인데요.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밀착 강화를 통해 이전부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희대의 망언을 내뱉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도 함께 덧붙였던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으로도 러시아는 우리의 적성국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드러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잠작전 역량을 재점검해야만 합니다. 지금껏 한국은 주로 북한의 잠수함을 상대로 대잠전을 준비해왔지만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잠수함과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잠수함은 분명 다른 상대인데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보다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러시아 킬러급 잠수함의 성능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 해군의 대잠작전 역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해로 진입하다 적발된 러시아의 잠수함은 3,000톤급 배수량에 시속 약 37km의 최고 속도를 보유한 킬러급 잠수함입니다. 킬러급 잠수함은 러시아가 서방의 원자력 잠수함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저소음 운용에 많은 초점을 두었으며 러시아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소음 운용을 앞세워 적의 소나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킬러급 잠수함은 미국으로부터 바다의 블랙홀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은밀한 작전 능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킬러급 잠수함은 무장체계에서도 탄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533mm 어뢰와 클럽 S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클럽 S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3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으며 수중 기습 공격에 적합한 전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킬러급 잠수함에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방식은 공기 보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의 탐지망에 노출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수중 작전의 지속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킬러급 잠수함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동해 진입에서도 이러한 약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킬러급 잠수함의 수중 자망 지속 시간은 이론상으로 최대 10일에 불과한데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한국 주변의 남쪽 해역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이 한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킬러급 잠수함의 최대 속력 시속 37km를 가정했을 때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데는 27시간이 소요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디젤 전기 추진체계 특성상 수중항해 시 전력 소모가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작전 상황에서는 최대 속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도로 항해할 경우 극동 러시아에서 한국 남쪽까지 도달하는 데만 5-6일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잠수함 내부의 배터리 소모량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수중에서 최대 10일을 버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킬러급 잠수함은 결국 공기를 보충하고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킬러급 잠수함의 마스트와 일부 구조물이 노출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결국 극동 러시아에서 출항한 킬러급 잠수함이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항해한다고 해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소 2-3회 이상 수면 위로 부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추적을 허용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킬러급 잠수함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현대 해군이 요구하는 장기간 수중작전 능력과는 거리가 멀며 긴급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작전 수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한계는 잠수함 전력 운용에서 전략적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 가진 태생적 한계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킬로급 잠수함의 전투 체계는 연산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여 다수의 표적에 대한 분석이나 동시 공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1차 불곰 사업 이후 한때나마 킬로급 잠수함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갚지 못하는 차관을 현물로 대체하기 위해 해군에도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는 걸 권고했고, 이에 해군 관계자들은 직접 킬로급 잠수함을 탑사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소련 붕괴로 인한 경제난에 허덕이던 러시아는 한국보다도 뒤떨어지는 창정비 시설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동시공격 능력 등의 전투체계마저 서방 잠수함보다 부족하자 해군 사찰단은 설사 킬로급 잠수함을 무상으로 줘도 받아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킬로급 잠수함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킬로급 잠수함이 갖추지 못한 장시간 자막 능력과 우수한 전투 체계를 탑재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수상 배수량 3,300톤급, 수중 배수량 3,700톤급 규모로 3,000톤급 배수량의 킬로급 잠수함보다 크며 더 많은 무장과 첨단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킬로급 잠수함의 최대 약점인 작전 지속 시간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최대 20일 이상의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이는 킬로급 잠수함의 자망 지속 시간인 10일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기존의 납축전지 대신 탑재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와 저장 용량이 크게 향상되어 있어 한 번의 충전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수중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력 소모가 심한 수중 운항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작전 반경과 지속 능력을 동시에 개선한 것도 이 덕분인데요. 무장 체계에서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킬로급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우위를 지닌다고 평가받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이 어뢰와 클럽 S 대한미사일 같은 전술적 무기만 운용할 수 있는 반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무 포-4를 사용하면 500km까지 타격이 가능하여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보다 우수한 화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단순한 전술적 타격을 넘어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첨단 소나 시스템과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적 잠수함의 동향을 먼저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탐지 및 추적 능력도 뛰어납니다.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이 탐지 회피에만 집중된 전력이라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탐지 회피뿐 아니라 상대를 먼저 찾아내 제압할 수 있는 공격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이라 평가하는 것도 과언은 아닌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 능력과 SLBM을 통한 전략적 타격 능력, 그리고 최첨단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방산기술력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의 전술적 전력을 압도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이 동북아 해양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킬로급을 비롯해 이미 차세대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야생급과 보레이급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어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른 잠수함까지 동해를 넘보게 된다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만으로 모든 러시아 잠수함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의 전력화를 더욱 서두름과 동시에 다양한 대잠 전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어뢰 체계보다 속력과 사거리가 우수한 범상어 어뢰를 시험하고 있으며, 재래식 잠수함은 특히 어뢰 전력에 따라 전술적 역량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개발하는 중어뢰에는 한국 잠수함들의 공격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보고3 배치2의 후속은 한층 더 규모를 키운 4,000
3,000톤급 잠수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인데요.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밀착을 통해 단순히 일부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의 바다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번 침범이 한국의 대응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탐색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일각에선 한미일 구도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킬러급 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사격언처럼 강력한 전력 확보만이 한국 해양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2월 3일 우크라이나 천궁 영상입니다. 세계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천궁이지만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천궁을 도입한 사우디와 UAE에선 성공적인 운용으로 칭찬 일색인데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미국산은 비싸고 러시아제는 구매할 리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상외로 천궁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고 납기일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천궁2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궁은 최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에서 40km, 최대 속도 마하 5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며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현재 천궁을 운영 중인 중동 국가들의 방공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2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향후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요격 시스템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천궁을 도입한다면 러시아로서는 배가 아프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천궁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불곰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물입니다. 불곰 사업은 냉전 종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군사기술을 이전하게 된 사건이며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향한 여정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천궁 개발에서 러시아 기술이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주로 미사일의 추진체 및 요격 시스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수의 미사일 개발 경험을 통해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성능의 요격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기틀을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량을 통해 천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궁의 성능이 단순히 러시아 기술 덕분만은 아닙니다. 천궁은 초기 모델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현대화된 전자장비를 결합해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기본적인 러시아 기술을 기초로 삼아 이를 대폭 개량하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천궁의 요격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궁은 팩3와 달리 유도 시스템과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방어 지역 내에서 극도로 높은 정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팩3와 천궁은 요격 목적이 유사하지만 팩3는 다탄두 형태를 가지며 고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궁은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높은 파편 확산율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요격 대상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요격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한점을 극복한 것으로 천궁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격 범위를 넓혀줍니다. 팩3가 극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면 천궁은 폭발 방식에서 오는 범위 확장을 통해 다수의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는 것인데요. 더구나 천궁은 최신형 전자장비를 사용하여 빠른 요격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며 지형적 한계가 있는 한국의 방공체계에 완벽히 적합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천궁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대 위로 10m 이상 튀어 오르게 한 뒤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론칭 기술을 탑재했으며 종말 단계에서는 요격 미사일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측추력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천공2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만큼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을 위해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고, 특히 중동 지역에 수출되는 버전엔 사막의 고온과 모래먼지 등을 막아내는 설계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확한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제품들과 확연히 차별화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천공2가 중동에서 조단위 수출을 끌어낸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은 최근 수년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천공2는 이러한 지역적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자국 영토의 넓은 면적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성능을 갖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천공2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방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UAE는 이미 2022년에 천공2를 약 4조 원에 수입했으며,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에서 천공2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궁의 중동 수출에 난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냉식 냉각 체계를 택한 천궁이 사막이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천궁2는 TWT 진행파관을 사용해 고출력 X밴드 레이더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며, 이에 외부 공기를 직접 열원과 접촉시켜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사막의 열기와 먼지, 모래바람과 맞지 않았던 것인데요. 특히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페이사 방식으로 송신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급전판이 손상되거나 송신기가 망가지면 작동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진 한낮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천궁을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이사 레이더가 국산 에이사 레이더로 대체되었으며 냉각체계 일부가 수랭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팩3S였던 이중 펄스 추진체까지 도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완성될 경우 천궁2의 다음 버전인 천궁3는 미국의 팩3MSE를 압도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도 천궁2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천궁2는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경쟁 제품보다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 방산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엔 전술했듯이 러시아의 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천궁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령 패트리어트 팩3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 한화 50억 원 선이며 팩3 MSE는 그보다 비싼 80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천궁은 약 150에서 200만 달러,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천궁2이기에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천궁2는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 무기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국산 기술의 발전은 방산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방산 기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천궁2는 우크라이나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인해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가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러시아의 반응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이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다며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로선 전쟁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텐데요. 전쟁 전까지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였던 만큼 정부의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